오늘의 마지막 연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제가 85년생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기후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되게 심각할 수 있다. 이 정도였는데 요즘 보면은 야 망했어. 야 다 큰일 났어. 야 어떻게 진짜 어떻게 이제 큰일 났어. 이 다급함의 정도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 그리고 환경 교육이 진행되는 방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밀하게 또 아주 위급하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시민 개개인 하나하나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도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환경연합의 김자연 씨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하고 있고요. 환경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세 분의 이야기에 비해서 너무 깜찍하고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신생 조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작년 7월에 시작했거든요. 더 뉴비.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저도 사실 엄청 고민을 했는데 MZ세대의 무료 공익스타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만큼 그 타이틀에 맞춰서 이야기를 조금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이야기에 접목시켜서 이 활동에 MZ세대의 특정 성별의 특정 그룹이 많이 관심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제 이름은 김자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MZ세대입니다. 93년생이고요. 이번에 이 공익 컨퍼런스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이 섭외를 주신 이 담당자분이 같이 참고하라고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이제 세대별 설명이 담겨 있는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MZ세대인지 아닌지를 고민을 하다가 그 자료를 조금 참고해보자 하고 봤는데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이고 이제 밀레니엄 세대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IT 능력이 탁월히 강하고 그리고 대학 진학률은 높으나 이제 취직률이 낮고 그래서 평균 소득이 낮고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N포 세대가 이제 밀레니엄 세대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Z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소위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프로슈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되게 다른 사람 말하는 것처럼 말씀드리고 있는데 프로슈머는 이제 프로듀서랑 컨슈머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자기가 디지털 세상 안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소비까지 하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Z세대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Z세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X세대의 자녀 세대래요. 그래서 X세대가 되게 고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실용성과 안정성을 굉장히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성을 봤을 때 내가 MZ세대에 포함이 되어 있나? 내가 MZ세대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도 같고 제가 평균 소득이 낮고요. 내 집 마련 포기한 지 오래고 다들 그러시죠? 네. 포기한 지도 오래고 평균 소득도 낮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SNS는 또 잘해요. 그래서 MZ세대가 맞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저는 디지털 세상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흙과 숲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걸 더 좋아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제 삶의 최우선적인 방향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MZ세대가 맞는지 아닌지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하지만 공익활동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환경연합이라고 하는 오래된 비영리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 단체는 93년도에 처음 이렇게 이름을 달고 문을 연 곳이고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93년도에 시작을 했고 여기는 이제 서울 환경을 의제로 다루는 다양한 활동들, 뭐 시민 참여 캠페인이라든지 뭐 활동, 뭐 정책 제안, 말씀하신 것처럼 성명서 내고 네, 시위하고 네, 기자회견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 흐르는 물과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공기와 서울을 감싸고 있는 숲과 산들 그리고 공원을 지키는 일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가 도로 위에서 버스와 자동차보다 훨씬 편하게 달릴 수 있도록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어떤 시민 운동과 시민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식 조사 같은 걸 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용산 미군 기지가 이제 나가면서 그 부지가 이제 공원으로 남겨졌는데 그 공원이 깨끗하게 시민의 품으로 서울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제안과 시민 서명 운동 같은 거를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강에 상괭이라고 토종 돌고래가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한강에 돌고래가 다녔었답니다. 몰랐습니다. 와. 네, 그런 돌고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한강에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하는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총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 MZ세대 공익활동가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방앗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플라스틱 방앗간은 자원순환 프로젝트이자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많이 나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내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몇 번 버렸을까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그리고 그게 일주일, 한 달이 쌓인다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시민분들과 함께 인식하고 싶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은 우리가 집에서 분리배출을 해도 선별장으로 전달이 되었을 때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서 매립되거나 소각이 되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분리배출을 해서 선별장에서는 뭐 같이 내놓는 것들 있잖아요. 종이, 캔, 알루미늄, 뭐 플라스틱, 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재활용장에 내놓으면 그게 다 한 번에 쏟아져서 엄청 커다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빠르게 흘러가요. 빠르게 흘러가는 그것들을 사람 손으로 이거는 페트고 이거는 뭐고 하면서 골라냅니다. 그 과정에서 네, 병뚜껑은 고사하고 치킨무통이나 두부통 이런 것들은 골라내기가 어렵고 그런 쓰레기들은 거의 다 재활용이 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 플라스틱 방앗간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거기에서부터였습니다.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상황을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시민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시민분들과 함께 알고 직접 체험하면서 체화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분들이 비단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게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회에서 그리고 생산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소비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캠페인을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 플라스틱 방앗간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매체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리고 온라인 홈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로 주요 프로젝트와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Z세대스럽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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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자랑을 조금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박스들이 쌓여 있는 이 네 사진은 저희 전국에 있는 참새클럽이라고 하는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고 있는 시민분들이 보내주신 택배예요. 저 안에는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들이 들어 있었고요.
놀랍게도 이 사진은 한 수거 기간 동안에 하루 아침에 도착한 플라스틱입니다. 전체 양이 아니고 한 달 반 동안 진행되었던 수거 기간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도착한 택배입니다. 그렇게 수거한 플라스틱으로 저희는 이렇게 아이템들을 만들고 있어요.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저희는 빻고 녹이고 찢고 가공해서 뭐 튜브 짜개나 이런 스탠드 같은 아이템들을 만들고, 이 아이템들은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는 시민분들의 그런 환경을 위한 실천에 대한 응원으로 저희가 리워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새클럽 들으면 조금 감이 오시겠지만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참새들처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참새가 되신 거죠, 시민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모이신 분들이 작년 7월부터 이번 10월까지 약 1만 2천여 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 참여를 희망하셨던 분들이 4만 3천여 분 정도 됩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플라스틱 방앗간의 주요 소통 창구인 인스타그램이고요. 팔로워 증가 추이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작년 5월에 개설을 했고 이 팔로워가 이렇게 지금은 한 2만 1,000명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영역에서 그리고 환경운동 영역에서 이만큼의 많은 팔로워와 참여를 희망하고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전례에 없던 그런 현상이어서 네, 되게 신기하고 놀랐던 경험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만 1,000여 분이 계시고 캠페인에 참여를 했던 분들이 이제 10,000분이 넘는 분들이 계신데,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셨을 때 되게 비슷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18세부터 34세 여성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워 중에서. 그리고 18세부터 34세의 여성 참여자가 굉장히 높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참여자 중에 여성이 90%, 그리고 남성이 6%, 그리고 응답하지 않음 또는 규정하지 않음에 체크하신 분이 4%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MZ세대의 여성으로서의 이 상황을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이 문제를 발견한 건 작년 9월이었는데 이 교집합을 발견한 건 작년 9월이었는데 아직도 이런 상황은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왜 그럴까, 그래서 그 고민은 계속하고 있고 아직도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조금 사담일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 전라도 광주에서 청년들이 마을 조합을 이루어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랑 이런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청춘발산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저에게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이런 플라스틱 방앗간 관련된 활동들을 공유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도 광주를 다녀왔거든요. 광주에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워크숍을 진행하러 다녀왔는데 마침 그 청춘발산 협동조합 분들이 또 그 광주에 그 워크숍에 신청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1년여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여기에도 또 참여를 해주시니까 1년 동안 이런 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게 뭐 기사라든지 취재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이제 그냥 간접적으로 느꼈지만, 거기에서 진짜 다시 만났다는 게 사실 너무 저에게는 큰 원동력이자 되게 기쁜 순간이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협동조합 운영하시는 분들도 MZ세대의 여성분들이세요.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사람들을 나는 만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플라스틱 방앗간으로 모이게 될까를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답은 모르겠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이 어떤 특정 집단을 배제하거나 특정 집단이 참여를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그냥 저희 수집 가이드에 맞춰서 작은 플라스틱 모아서 저희에게 가져오시면 되는 활동인데,
그걸 선택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구나라는 게 사실 조금 놀라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일까요? 그 뭐 성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MZ 세대라는 사람들, 그 안에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촛불 소녀를 지나서 지금 이렇게 활동가가 되기까지의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저희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도 다 젊은데 그런 평균 임금이 낮고 N4 세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을 감내하면서도 계속 이런 활동에 자꾸 참여하게 되고 활동가가 되게 되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답은 못 찾았고요. 제 개인적인 이유는 뭘까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뭐 사회가 바뀌어야 되고 지구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내 미래에 내 자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지구를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큰 거보다는 그냥 내가 일회용 빨대를 쓰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비닐봉지를 쓰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내가 일회용 페트병을 쓰고 버리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일을 하지 말자 입니다. 그냥 그렇게 단순한 이유이고, 그런데 그런 단순한 이유가 사실 이 플라스틱 방앗간과 참새 클럽을 만들게 된 어떤 그 진행하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게 된 근거이기도 하거든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쉽게 참여하는 것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프로세스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게 퍼져나가서 어쨌든 이 활동이 한 번의 실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생활 속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자랑할 거리가 되어야 이 활동들의 지속이 가능하고, 이 활동이 어떻게든 지속이 되어야 사회적인 담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저희의 기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어쨌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은 서울 성수동에 있고요. 성수동 근처에는 사무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공간 빌딩들이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이렇게 보면 하늘이 진짜 제 손바닥만하게 보여요. 다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쓰레기가 쌓여 있는 사진은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돌아오다가 본 사무실 앞 골목의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저희가 쇼룸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전면 유리로 되어 있는 공간에 앉아 있다 보면 일회용 컵을 들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회용 컵을 무조건 다들 들고 다니시는데, 그럴 때 현타가 옵니다. 네, 그럴 때 현타가 오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1만여 명, 많은 숫자지만 고작 1만여 명이 이 플라스틱 방앗간을 안다고 남은 4,999만 명은 모르나? 약간 그런 현타가 오는데, 그럴 때 저는 저 사진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모아와요. 집에서 병뚜껑을 이렇게 모아오고, 모아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사무실, 자기 학교, 뭐 자기 학원, 그리고 내가 도서관에 일하고 있으면 도서관 여기 데스크 앞에,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뭐 이런 데에 병뚜껑을 모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모아오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일회용 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귀엽고 재밌게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한때의 트렌드가 아니라, 뭐 이렇게 기업들이 자꾸 따라가는 ESG, 그냥 그린워싱으로 한번 끝나버릴 그런 어떤 유행이 아니라 생활 속에 담길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희망과 이유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유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나 하나라도 안 써야지 라고 가볍게,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고 북극의 얼음이 녹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어쨌든 불편해요. 가방에서 텀블러 열리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가방 막 얼음 난리 나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쨌든 플라스틱을 쓰는 것보다는 제 마음이 덜 불편해요. 일회용 컵을 쓰고 빨대를 쓰는 것보다는 텀블러가 내 가방에서 열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그런 실천들이 매일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저도 이 플라스틱 방앗간에서도 그리고 서울환경연합에서도 계속 해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현타들 다들 맞으실 텐데 그런 현타들에 지지 않고 그리고 그런 어떤 무기력함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막막함에 지지 않고 그래도 나 하나라도 그렇다 보면 언젠가는 나 하나라도 하는 사람들밖에 내 주변엔 없어질 테니까 라는 희망이 현실로 보일 수 있었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같이 힘을 내자는 말이 좀 상투적이긴 한데 그래도 잠깐만 힘들고 계속 힘을 내는 우리가 되어서 기후위기를 조금 늦출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늦추다기보다는 잘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함 관련해서 활동명인 줄 아는 사람이 많죠? 네. 언제 인터뷰 오셔가지고 혹시 이 일 하시면서 개명하셨냐고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네. 혹시 영어 이름은 어떻게 됐나요? 영어 이름은 네이처 이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영어 이름은 요나라고 있고 제 친구가 그냥 별 뜻 없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 게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환경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밑에 플라스틱 병에 물이 있는데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신경 쓰여가지고. 네. 그리고 가끔 이제 환경과 관련된 행사를 가다 보면은 보통 진행을 하면 물을 주잖아요. 물을 안 주시더라고요. 텀블러 없다고. 네. 이렇게 독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가지고 그날은 꾹 참고 물도 안 먹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되게 와닿는 표현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와닿지는 않는데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겠구나라는 게 와닿았던 게 나는 플라스틱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텀블러가 가방에 열려갖고 가방이 젖는 게 난 편하다라고 한 게 어떤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어떤 지점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구나라는 게 확 이해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더 편한지가 갈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 전달과 공감과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규킴님이 먼저 보내주신 내용이 있어서 이 질문을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길어요.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친환경 제품들은 좋은 건 알지만 비싸고 디자인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일반 플라스틱 제품들보다 경쟁력이 낮더라고요. 이거 문제의 발언입니다. 네. 개인들의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플라스틱 규제,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들어지는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제품들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너무 많은 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사회 전반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인프라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원재료는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수량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그 플라스틱 상품과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상품을 가격으로 비교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그 둘을 붙여서 가격 경쟁력을 이기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MZ세대들이 소비하는 소비 문화를 봤을 때에는 그냥 이게 예뻐서 갖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쁘고 갖고 싶은데 이 뒤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대 라는 게 들리면 사실 조금 더 값을 지불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이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졌어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그 가치에다가 소비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지금 기업들이 앞다퉈서 ESG 경쟁을 하다시피 저희에게 협업을 제안해온 기업과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플라스틱 방앗간이랑 콜라보해서 이런 거 만들어 봅시다. 저희가 플라스틱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회수해서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같이 이벤트 합시다.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는 사실 다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플라스틱을 그렇게 계속 생산해내는 곳들과 플라스틱 방앗간이 같이 한다? 이건 그냥 그린워싱을 도와주는 꼴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을 해서 리사이클링을 해서 만드는 상품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고 에코 프렌들리한 상품들이 계속해서 품목이 증가하고 그런 관련된 홍보라든지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결국 시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도 사실 어떤 걸 구매할 때 이거 그냥 공장에서 나온 플라스틱이야 보다 이렇게 모아져서 만들어진 플라스틱이야 라고 할 때 질문하신 분은 사실 이거를 사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것을 사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거꾸로 이제 사회적인 인프라라든지 경험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경쟁률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들을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재활용이기 때문에 비싸서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 이제 기존의 산업보다 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뿐이지,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 갖고 여기에 돈과 투자와 자본이 몰리게 되면 이게 더 싸질 수도 있는 환경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사실 저는 아까 김자연 활동가께서 보여줬던 그 자료들 중에서 그 담벼락 밑에 쌓여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일회용 컵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저도 제 책상에 텀블러가 있어요. 점심 먹으러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간단 말이죠. 귀찮거든. 그래서 밥 먹고 또 그걸 사서 들고서 내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요즘에 이 시대 문화가 마치 그것이 멋있는 어떤 그 모습인 양 하는 어떤 시대의 문화가 잘못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차라리 텀블러를 들고 가는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자꾸 우리가 왜곡된 생각으로 그런 그 소비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그 업사이클링한 그 제품에 대해서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사는 사람의 입장은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책임감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이 쉽게 일회용품을 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것을 사는 것이 단지 가격을 가지고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오늘 말씀 드리면서 다음엔 점심 먹으러 나갈 때 책상 위에 구석에 있는 텀블러를 들고 밥 먹으러 나가야 되겠다, 식당에 갈 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좀 많이 좀 오늘 배운 것 같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 병뚜껑 하나를 바라볼 때도 한 번 더 고민하게 하는 이런 운동이야말로 좀 되게 중요하지 않나.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정말 결국은 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 아니면 삶의 전환, 또 습관까지도 바꾸는 용기를 갖지 않으면 위기는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습관을 바꾸는 일에 우리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뚜껑 하나가 달려있는 어떤 일회용 플라스틱을 소비할 때 그 무게를 느끼실 때 어떤 거북이 코에 꽂혀 있는 빨대, 그 거북이의 눈물과 그 바다새 배에 가득 차 있는 그 병뚜껑과 플라스틱 라이터, 그 눈물의 무게를 생각하시면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텀블러를 사용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이 다수 소수에서 나오는 좀 그런 분위기랄까요? 근데 만약에 10명이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7명이 텀블러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 플라스틱 컵을 쓰는 3명이 우리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이거 어떡하지? 이런 느낌, 그런 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이 가능할까요? 네.
아, 충남 당진하는 시민인데요. 서울 제가 당진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긴 또 해가지고 그런데 뭐 서울 환경운동연합하고 좀 많이 활동 영역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당진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당진에 척산화력 발전소도 있고 뭐 당진 현대제철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미세먼지나 뭐 온실가스 저감 문제로 해서 그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좀 텀블러 사용도 조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행사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많이 주잖아요. 텀블러나 뭐 그 에코백이나 뭐 그런 거를 많이 주긴 하는데 솔직히 집에 쌓여 있는 게 텀블러만 해도 한 5개 이상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에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텀블러를 뭐 사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 생산을 조금 줄인다거나 뭐 플라스틱을 생산을 줄인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3R이라고 그 뭐 리사이클, 리듀스, 리유즈라는 그 계명이 있어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쓰고 뭐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줄이고 있는데 이제 5R이라고 또 나왔어요. 여기서 뭐 리듀스, 리사이클, 리유즈 그리고 리퓨즈라고 거절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천 중에 하나는 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어떤 쉽게는 화장품 회사에서 나눠주는 그런 샘플들 거절하면 안 만들겠죠? 사람들이 많이 거절하면. 그리고 행사에서 나눠주는 그런 에코백과 텀블러들 더 이상 친환경이 아니다. 만들지 말아주시고 저는 안 받겠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개인의 실천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유튜브 댓글로도 지금 말씀 계속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환경 문제는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좀 반응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아이디를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야, 네, 슈님, 네. 와 진짜 못 읽겠네요. 일상에서의 다양하고 많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소위 친환경적 감수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죠. 곧 강연 중 보여주셨던 캠페인 타겟 분석 그래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MZ 세대뿐만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과 더 많은 성병들이 그들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간략하게만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아주 짧게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밌어 보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거 하고 싶다. 나 이거 한다는 거 주변에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쭈뼛쭈뼛거리면서 한번 해볼까라고 하고 이제 해봤을 때 와 이거 나 할만했네, 멋지네, 약간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게 하는 모양의 캠페인을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이거 플라스틱을 써 에라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공감하기에는 편하고 또 접근하기 좋을 것이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자연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